그리스 아테네,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왕실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건데?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인식이 계속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판국인데 이 와중에 뭐? 한국? 네가 아직도 코 흘리게 어린애인 줄 아니? 궁전처럼 크고 화려한 이곳의 한 대저택에서는 언니와 여동생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동생에게 한국을 들먹거리며 야단을 치고 있는데요. 한참을 서로가 으르렁대며 다투던 이 자매 중 동생은 한국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5년 후 동생에게 연락을 받은 언니는 동생이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분노하여 한국으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언니는 동생을 만나기도 전에 한국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서 왕실 가문의 공주로 태어난 이은혜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주의 지위를 가지고 태어난 덕분에 많은 혜택과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 스스로가 일반적인 서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제가 가진 공주라는 왕정의 지위 덕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주의 지위가 오래오래 지켜졌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지금의 그리스에는 왕정이 없다는 사실을요. 사실 그리스의 왕정은 오래전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세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영국 런던으로 넘어가 왕정을 유지했고 그 덕분에 그리스에 사는 저 또한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공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도 허망한 욕심만을 채우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가드분들과 도시를 거닐 때였습니다. 한 시민분이 저에게 다가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 큰 모욕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스의 왕정이 폐지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공주 노름이나 하고 자빠졌냐? 한 노인분의 일갈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과격한 노인분이었지만 가드분들이 있었던 탓에 일신상의 위해를 당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왕정이 폐지되면서 공주의 지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왕정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매몰되었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정의 지위가 정식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이 저를 공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의 지위도 약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 생활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처럼은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생을 마감하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와는 사뭇 다르게 그다지 공주의 지위를 지키는 데 관심이 없었죠. 자신이 누구 덕분에, 무엇 때문에 이토록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 대신 매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헛된 꿈이나 꾸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형제자매 혈육이라고는 여동생이 전부였는데 동생의 상태가 저러하니 제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실의 권위도 바닥에 떨어지고 결국 그리스의 공주는 이대로 영영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동생 녀석은 최근 들어 아버지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뭔가를 조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또 뭔가를 갖고 싶어서 사달라고 조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지간한 것은 지 스스로도 살 수 있음에도 아버지에게 저렇게 매달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뭔가 덩치가 큰 것을 원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이구 철딱선이 없는 한심한 내 동생아. 내 너를 보니 더더욱 우리 가문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러한 생각들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죠. 동생이 아버지에게 들러붙어서 갖은 애교를 부리며 앙탈을 부린 것에는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떠나기 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 왔을 때 저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동생은 아버지에게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자신의 뜻을 설득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전에 왕권이 유지되었을 당시였다면 얼토당토하는 소리라며 꾸짖고 말았겠지만
이제는 이판사판이 되어버린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의 무모한 요구를 들어주신 거겠지요. 저는 그런 동생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담에 가까운 소리를 해버리고 말았죠. 네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휴전 국가인 한국에 가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지켜볼 거야. 아마도 너는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서민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할걸? 저는 동생을 악랄하게 몰아세웠고 동생은 그런 저에게 깊은 숨을 내쉬며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동생이 하는 일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했기에 비난을 하긴 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세상 편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 동생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런 욕심들이 오히려 부질없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차라리 저도 동생처럼 소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지금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정식으로 왕정의 지위를 되살릴 방도가 없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통해 부활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러한 꼴도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금의 삶이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지겠죠. 일단 저는 그 절차를 위해 지지자들을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체를 모두 뒤져서 지지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왕정에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이 있어서 제법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역사와 문화적인 유산을 중요시했기에 이런 그들의 심리를 부추겨서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죠. 첫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가장 중요한 헌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한 계기가 필요했고 충분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지금의 시대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지금의 헌법에서는 왕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자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헌법을 채택해야 했으나 지금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우리에게 양도하기 싫어했으니 그 또한 불가능했죠. 그들은 오히려 저를 꾸짖었는데 아무리 과거 왕실 사람이라곤 하지만 저의 아버지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상태이고 동생은 아예 한국으로 떠나버리지 않았느냐고요. 그런데 저 혼자서 대체 무슨 명분으로 왕정의 부활을 꿈꾸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저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정식적인 왕정의 부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죠. 아마도 지금의 상황은 저의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시대는 변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휴전국가 한국으로 떠난 동생이 나보다 나은 상황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휴전국에서 생활하는 동생은 아주 편한 목소리로 저에게 안부를 전해왔었고 저는 여유가 없어서 마치 전쟁통에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동생은 한국에서는 개인 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네가 공주의 지위를 버리고 그곳에 갔다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품위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게다가 서민들이나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을 불편해서 어찌 이용하느냐고요. 하지만 동생은 한국의 대중교통은 그리스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며 이미 대중교통만으로도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인프라에 한해서도 가지 못할 곳은 없다고 했죠. 한심한 동생아. 공주의 지위를 포기하고 휴전국으로 가더니 완전히 마인드도 서민의 마인드로 변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무언가 머릿속을 번쩍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동생을 다시 그리스로 데려와 본격적인 왕실의 인지도와 인식을 조성하고 정치권을 설득해보자는 아이디어였죠.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도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동생이 있는 한국으로 직접 가서 동생을 설득하여 다시 그리스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쉬운 설득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도 그럴 것이 휴전 국가에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사느니 차라리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떵떵거리며 왕정을 부활시켜 공주의 지위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생은 이미 한국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활하고 있었기에 어쩌면 이미 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생활이 이제는 지긋지긋해졌지만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제 생각이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은 휴전국가 특유의 불안한 치안이나 사회적 혼란 따위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은 그리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선진 문화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었죠. 과연 동생의 말대로 한국의 대중교통은 놀라울 정도로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여러 번 환승이 가능한 교통 시스템은 품위를 중요시하는 저의 입을 경악을 머금은 채 벌어지게 했으며, 지하철의 내부에는 객실 내 냉난방이 제가 거주하는 저택보다 빵빵했죠. 게다가 지하철이나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크린 안내 시스템은 매우 정확도가 높았고, 그런 것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에게 신세계로 다가왔습니다. 동생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어요. 게다가 한국 건물의 대문들은 대부분 손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공주인 저조차도 얼마 전에 거주하는 곳의 일부에만 적용된 기술이었죠. 하지만 한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식당이나 공중 이용 시설에까지 널리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저 휴전 국가로의 불안한 사회 정서만 언론에서 보았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고 하나같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선진국의 선진 시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게다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한국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말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조차도 공감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아주 깐깐해서 스스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극도로 꺼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결국 저는 동생을 그리스로 데려가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터를 잡은 동생이 부러워질 지경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동생에게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저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주의 지위를 통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타인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여 배려하는 모습. 남이지만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감정 문화를 통해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친구 같은 느낌을 받은 나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영국 노팅엄의 어느 한적한 길거리.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이곳의 어느 한적한 거리에서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던 분위기 좋은 연인이 갑작스레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참을 분위기 좋게 거리를 거닐던 이 연인들은 무엇 때문에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일까요? 그런데 얼마 후 이 두 사람은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노팅엄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심리치료사를 겸하고 있는 에밀리 스미스라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심리치료사까지 겸하게 된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저의 지옥 같은 유년기 시절을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독 유년기 시절을 끔찍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영국의 캠브리지라는 도시에서도 말씀을 잘하시기로 유명했던 달변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능을 부정적인 곳에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사기꾼이 되어서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신세가 되었죠.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란 저였기에 이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다 보니 일찍부터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면 밥을 먹을 수 없었고 집이 없다면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유년기 시절부터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에 처음에는 경찰서에 조사받고 짧게 들락거리던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는 크게 사기를 치다가 걸렸는지 감옥에 들어가시곤 한참 동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성년자인 어린 딸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부에서 저의 복지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당연하게도 아버지와 둘이서 살던 허름하고
작은 집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버지와 끔찍하게 살아가던 그 집에는 일말의 추억도 없었기에 오히려 잘 되었다 싶은 생각뿐이었죠. 더구나 아버지가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큰 빚을 지셨는데 저는 그 빚은 떠안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새로운 위탁 가정에 몸을 맡긴 채 미성년자인 저였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아이처럼 공허한 눈빛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웬 이상한 아시아 계통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저의 마인드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있었죠. 그 남자는 제가 위탁하여 지내던 집에 주기적으로 택배를 배달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택배를 수령하는 저의 눈빛에서 공허함을 감지했는지 저에게 물었죠. 고민거리가 있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없다며 애써 무표정하게 대답했고 어쩌다 보니 그 젊은 아시아 남자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에게 저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니 후련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그러한 사정을 듣고 있던 아시아 남자는 저에게 쿠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이곳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이 쿠폰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좌절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정적인 것만 보다 보면 어느새 너의 인생이 부정적으로 변해버린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을 보며 달려간다면 너의 인생은 어느새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이야기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 아시아 남자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엄청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도 어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른다고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보란듯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이고 멋진 상상을 하면서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니 불현듯 끔찍한 아버지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사람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그런 끔찍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저는 신세를 지던 위탁 가정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독립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기에 더 이상 그곳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주는 직장이라면 그게 육체적으로 고된 일일지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저의 인생에서 아주 큰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에만 미쳐서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 결과 저에게는 작지만 오롯이 저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고 저의 주변에는 친구와 더불어 좋은 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만의 독단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어느 날 훌쩍 커버린 저의 앞에는 익숙한 모습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익숙하지만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죠.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감옥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저의 거처를 알아낸 것인지 제가 일하는 직장 앞으로 찾아왔죠.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할 수만 있다면 모른 채를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훌쩍 커버린 나의 모습을 제발 기억하지 말았으면, 제발 잊어주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간절한 바람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죠. 너는 오랜만에 이 아비를 보고도 아는 체도 하지 않느냐며 허름한 옷차림에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저에게 윽박지르셨거든요. 사람들이 없는 골목으로 아버지를 데려간 저는 아버지가 저를 찾아온 이유를 대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며 저에게 가진 돈을 조금 내어놓으라 하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 나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정도라며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네가 사는 집은 물론이고 직장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혀줄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이 인간이 진짜 나의 친아버지가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으면 아비 없이 혼자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기특하다고 해주었을 텐데 이 사람은 전혀 인간의 감정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저의 돈을 뜯어가서 또 보나 마나 어딘가에서 흥청망청 써버리고 타인의 등을 쳐먹고 살아갈 게 뻔했지만 저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와 저의 악연의 고리는 너무나 끈질기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동안 모아둔 현금을 모조리 빼앗긴 저는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과거 어린 시절 흐리멍텅하고 공허한 눈빛으로 의미 없이 살아가던 그때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돈을 빼앗겼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닌 저의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끔찍한 일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로봇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흐리멍텅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또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온 건 아닐까 해서 잔뜩 긴장하여 집안을 돌아보다가 매우 놀라고 말았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의 집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말이지 다시 입으로 올리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저 몰래 제가 수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작고 소중한 집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집도 절도 없는 시기를 보내야 했던 가난뱅이 시절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사실 그대로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법적으로 아버지가 임의로 팔아버린 저의 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한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기도 했죠. 그러다가 집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을 만들게 되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한국 남자였는데 법률 자문을 구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참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 당시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비슷한 불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는 사기꾼에다가 그런 아버지에게 수년을 노력해서 일구어낸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였으니까요. 게다가 또다시 언제든 나타나서 제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갈지도 모를 그런 아버지였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이 남자에게 피해가 전가될까봐 언제나 노심초사였습니다. 이런 저였기에 어찌 보면 연애는 사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여느 때처럼 좋은 어느 날 한국인 남자친구와 노팅엄의 한 거리를 거닐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그에게 난데없는 이별을 통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뜬금없기는 했지만 저 혼자서 한참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어놓은 결과였죠. 그이에게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못할 짓이었죠. 혼자서 감정을 해결하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좋은 남자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면 그건 저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을 것 같았죠. 처음에는 한국 남자친구도 뜬금없는 저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죠. 그렇게 그이와 이별을 하게 된 저는 한동안 미친 듯 일만 했습니다. 마치 과거 위탁가정에서 독립하여 사회인으로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처럼 말이에요. 저에게는 당장의 돈이 필요했고 묵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갖추기 위해서는 미친 듯 일에만 몰두해야만 했죠. 다른 곳에 에너지를 분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다시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조금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루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한 외로움이 저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었죠. 더 이상 아버지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저 혼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구했으며 사회복지사로서 심리상담 일을 하는 지금이 너무나 여유롭고 평온했지만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타자투성이었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었던 한국 남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정말이지 저에게는 과분했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은 제 곁에 없는 그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집안을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기억의 저편에 있던 작은 종이 쪼가리를 발견했습니다. 주소가 적혀있는 작은 쿠폰이었는데 오랜 세월을 견딘 탓인지 너덜너덜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찢어져 사라질 것 같은 종이었죠. 한편으로는 이 쿠폰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소중한 추억이 깃든 쿠폰이었습니다. 쿠폰에 적힌 주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있는 노팅엄에 위치한 주소였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해당 주소에 도착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곳에는 어엿하게 식당이 운영 중이었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 식당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굉장한 맛집이 아닐까 하는 기대도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시장에 진 배를 부여잡고 안으로 들어간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곳에는 익숙한 모습의 동양인 남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 너무나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그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만큼이나 놀란 듯했죠. 우리가 연인 사이였을 때도 함께 온 적이 없는 식당이었기에 이런 곳에서 서로가 만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인 전 남친은 이따금 고향이 그리울 때면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울 때면 고향의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그곳을 추억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가지고 온 낡아 빠진 한 장의 쿠폰을 본 그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그거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 쿠폰은 자기가 과거 20대 젊은 시절 택배 일을 할 때 한 소녀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녀의 눈빛이 왠지 과거 자신의 우울했던 그 시절의 눈빛을 닮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맞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사기꾼 아버지가 감옥으로 가면서 위탁가정에서 살아가던 저였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한동안 서로의 눈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서로가 약속이나 한 듯 식당이 떠나가라 웃었죠. 그때 저와 함께 식당에서 한참을 웃고 있던 그 남자는 지금 저의 침실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저의 남편이자 든든한 내 편이 되었거든요. 제가 평생을 꿈꾸던 사랑과 결혼까지 성공하여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일을 다시 꼬시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니 글쎄 나한테 한번 차였다고 자기도 한번 나한테 차여볼래? 라면서 겁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남자가 이렇게 뒤끝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이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다고 했더니 껄껄 웃어넘기고 말더라고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그이였지만 덕분에 요즘에는 정말이지 꿈만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우리 남편 덕분에 저는 인연이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저의 이야기를 알게 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을 응원하는 운명이 당신의 곁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